마음 쉼터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남편의 여사친 아들 돌잔치에 갔다가 우연히 듣게 된 남편의 한마디. 이 아이에게 모든 걸 상속해 줄 거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자리를 떴고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결심을 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강변 레스토랑,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잔에 담긴 붉은 와인을 흔들고 있었지만 마치 내 세상이 아닌 곳에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남편 민준이 입버릇처럼 평생직이라 부르던 대학 동창 유진의 아들 돌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유진은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포동포동한 아기를 안은 채 마치 파티의 진정한 여주인인 양 테이블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했고 그 얼굴에는 엄마가 된 여성의 충만한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 민준, 그는 유진의 바로 곁에 서서 이상할 정도로 깊은 애정과 숭배가 담긴 눈으로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그에게서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발코니 근처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겨 흐트러지기 시작한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주위의 손님들은 이따금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수군거렸습니다. 아마도 사장님의 아내가 왜 홀로 서 있는지, 자기 남편은 다른 여자와 그 아이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와인 한 모금을 머금었습니다. 혀끝에 퍼지는 떫고 쓴맛이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쓰라림만은 못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오자 민준과 유진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들은 제가 강변 경치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생각했거나 이 정도 거리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을 만큼 안전하다고 믿었을 겁니다. 민준은 유진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고 그녀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슬며시 그의 팔 위에 얹혔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선 친밀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일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입꼬리를 비죽이며 웃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큰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짓던 것만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저를 그저 딱딱한 재무팀 책벌레, 1년 내내 숫자와 보고서만 아는 여자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일한 외국어는 비즈니스 영어라고 믿었죠. 그는 독일어가 두 사람만의 절대적인 안전지대이자 비밀 암호라고 확신했습니다. 민준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일어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베어냈습니다. 걱정 마. 이 아이가 우리 김씨 가문의 장손이야. 내 모든 걸 이 아이에게 물려줄 거야. 유진은 그를 올려다보며 교태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애교 섞인 목소리였지만 계산적인 투로 대답했습니다. 약속한 거야. 집에 있는 그 여자 절대 모르게 해. 내 아들 손해보는 꼴은 못 보니까. 민주는 허 웃으며 아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걸어 다니는 돈 버는 기계일 뿐인데 아이가 좀 더 크면 그때 깔끔하게 정리할게. 제 손에 들린 와인잔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잔을 내동댕이 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잔을 꽉 쥐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차가운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순간적으로 몸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의 눈에 저는 그저 도구, 돈 버는 기계에 불과했던 겁니다. 3년간의 부부의 연. 저는 그의 가족 회사가 파산 직전에서 일어서도록 제 모든 지혜와 인맥,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현명한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제 청춘과 개인적인 취미까지 모두 희생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깊이 잠든 밤마다 몰래 독일어를 공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길고 긴 밤, 홀로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사전을 뒤적이고 회화 테이프를 듣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배운 이유는 그가 수입하는 기술 서류 번역을 돕고 싶어서, 그의 일에 대한 부담을 나누고 싶어서, 결혼 기념일에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바로 그 언어가 제 결혼 생활의 사형 선고를 똑똑히 듣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만으로 쌓아 올린 거짓된 행복에 잠겨있는 두 사람. 민주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의 미소가 이제는 역겹고 추악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이룩한 모든 것을 빼앗아 그의 정부와 사생아에게 바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안 돼. 울면 안 돼. 지금 우는 것은 그들 눈에 저를 비참하고 나약하게 보이게 할 뿐이야. 나는 서연, 이 그룹의 최고 재무 책임자이자 혈맥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도 내 자존심을 짓밟게 둘 수 없어. 손에 든 와인은 비었지만 마음은 계산과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언어 게임을 하고 싶다고. 좋아. 배신의 대가가 때로는 말로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저는 지나가던 웨이터의 쟁반 위에 빈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 바닥이 금속 쟁반에 부딪히며 내는 건조하고 단호한 소리가 마치 제 머릿속에서 방금 내려진 결정 같았습니다. 연회장 안은 여전히 시끄럽고 활기찼습니다. 건배 소리,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축사,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길 바라는 덕담이 울려 퍼졌지만 이제 제게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는 무성 영화의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유진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제 제 시야를 더럽힐 뿐이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을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강변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시원한 물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 억눌린 분노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주차장으로 걸어가 익숙한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안의 어둡고 고요한 공간이 저 안의 시끄럽고 거짓된 세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조각상처럼 가만히 앉아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쥐고 앞에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10분이 흘렀는지 아니면 한 세기가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10분 동안 제 심장은 마취 없는 수술을 받은 것처럼 극심한 고통 끝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작년 제주도 여행에서 민준과 함께 찍은 배경화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다정하게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 그저 지독한 조롱으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차갑고 단호하게 화면 위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이 담긴 모든 사진을 한 장 한 장 선택했습니다. 삭제, 영구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것을 지운 후 저는 휴대폰 케이스를 벗기고 핀으로 유심 트레이를 찔렀습니다. 작은 유심칩이 제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연애 초 민준이 제게 선물해준 그의 번호와 커플 번호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쳐다본 뒤 두 손가락으로 그 얇은 플라스틱 조각을 부러뜨렸습니다. 딱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 모든 속박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떠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CFO입니다.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제 인생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차 수납함에 있던 예비 휴대폰을 꺼내 오래전부터 외우고 있던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은행 지점장인 지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날카롭고 전문적인 톤으로 변했습니다. 지훈 오빠, 급하게 도와줄 일이 있어. 나와 민준 씨 공동명의 계좌에 대해 1등급 리스크 조항을 발동해줘. 불법적인 자산은 닉 정황이 의심돼. 지훈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마 갑작스러운 제 요청에 놀랐을 겁니다. 서연아, 확실한 거야? 이 조항을 발동하면 모든 자산이 동결돼. 너도 돈을 인출할 수 없어. 게다가 위임장도 필요한데.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위임장은 이미 서명해서 지난주에 오빠 비서한테 이메일로 보내놨어. 메일 확인해봐. 즉시 동결하고 싶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신뢰는 좋지만 리스크 관리는 영원하다. 오빠, 내 이 말 기억하지?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오랜 친구 부탁인데 바로 처리할게. 근데 서연아, 무슨 일이든 침착하게 해결해. 고마워, 오빠. 저는 전화를 끊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민준 씨, 내 돈으로 당신 정부를 먹여 살리고 당신 아들을 위한 왕국을 건설하고 싶다고 꿈깨.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출구 근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중년 여성이 낡은 주황색 작업복을 입고 묵묵히 쓰레기를 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 여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볕과 바람에 그을린 얼굴에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자신을 부르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주춤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네,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민준이 생일 선물로 사준 그의 거짓된 문자로 가득 찬 최신형 고급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주머니 가지세요. 전 이제 안 써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 안 돼요. 이렇게 비싼 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혹시 잃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저녁 들어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버리려던 건데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요. 그냥 가지셔서 파시거나 쓰셔도 돼요. 제 인생에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버리는 셈 치세요. 저는 아주머니 손에 휴대폰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녀가 더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밤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파티의 불빛과 배신한 남편, 그리고 죽어버린 과거를 모두 뒤로 한 채 제가 떠난 후 처음에는 제 부재가 민준의 신경을 조금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진과 아기 곁에서 모범적인 아버지 역할을 연기하는데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는 법. 그가 예비차 키를 가지러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ARS의 길고 긴 신호음만 돌아오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사람들 속에서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위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가려줄 병풍을 잃을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듯한 한 친한 사업 파트너가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사장, 부인 어디 갔어? 아까 내가 독일 손님들한테 문법을 틀리게 말했는데 다행히 옆에 있던 사모님이 슬쩍 알려줘서 망신을 면했지 뭐야. 사모님이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네. 발음이 완전 현지인 같던데. 그 말은 마치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민준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독일어요? 그 사람이 독일어를 안다고요? 민준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방금 전 유진에게 독일어로 내뱉었던 노골적인 속삭임과 상속에 대한 계획들이 시한폭탄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은 절정에 달한 파티도 어리둥절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유진도 내팽개치고 미친 사람처럼 차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우리의 저택은 적막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던 따뜻한 노란 불빛도 끓이다만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도 매일 밤 남편을 기다리며 묵묵히 다림질하던 아내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집안을 감싼 침묵, 오랫동안 버려진 곳처럼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침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 옷은 옷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익숙한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끔찍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 장소가 너무나도 지긋지긋해서 먼지 한 톨조차 가져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는 제가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오크 책상 위에는 먼지 한 점 없이 얇은 서류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스탠드를 켰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합의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 끝에 적힌 제 서명은 단호하고 날카로웠으며 지난 3년간의 모든 정을 끊어내듯 힘차게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이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탈 문진 옆에 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 누렇게 변색되고 가장자리가 살짝 말려 올라간 낡은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인쇄된 글자를 읽는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강료, 영수증, 고급 독일어 과정, 수강생, 서연.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 그의 가족 회사가 유럽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민주는 매일 언어 장벽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부담을 나누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 하나로 그가 잠든 밤에 몰래 학원에 등록해 어려운 단어와 복잡한 문법을 익혔습니다. 저는 그것을 깜짝 선물로 그의 사업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 진심이 양날의 검이 되어 제 곁에 누워있던 남자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게 만들 줄이야. 민주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증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와 가장 쓰라린 조롱처럼 책상 다리 아래로 나풀거리며 내려앉았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책벌레라고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모든 것을 오래전부터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전화벨이 울려 퍼져 민준을 감싼 정적과 공포를 깨뜨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수화기 저편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냐? 내 마누라. 지금 무슨 짓이야? 잘 있던 애가 파티 중간에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손님들이 물어보는데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성질머리는 있어서는 내가 똑바로 안 가르치면 내가 가서 가르쳐야겠다. 민주는 이혼 서류에 대해서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몇 마디 얼버무리다 황급히 차를 몰아 종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은 조용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묵직한 원목 가구와 늘 피어오르는 향 냄새가 위험 있으면서도 숨 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박 여사는 자개상 앞에 앉아 뜨거운 찻잔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단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부터 말이죠. 그녀의 눈에 저는 학벌도 좋고 직업도 괜찮았지만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어설픈 명문가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 가장 큰 죄는 3년이 지나도록 대를 이을 장손을 낳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임의 원인이
그녀의 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그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민주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우물쭈물했습니다. 박 여사는 찻잔을 상에 3개 내려쳤고 뜨거운 찬물이 밖으로 튀었습니다. 서연이가 뭐 아주 발광을 하는구나. 내가 한마디 하는데 내가 걔를 너무 오냐오냐 해서 버릇이 없어졌어. 시댁 체면도 못 세우는 며느리는 내쫓아야 해. 유진이 좀 봐라. 예쁘고 싹싹한 데다 아들까지 낳았잖아. 난 걔가 아주 마음에 들어.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 내 마누라가 내 장손 앞길 맞게 두지 마라. 바로 그때 두 모자가 저를 훈계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는 턱짓으로 가사도우미에게 문을 열라고 신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잘못했다고 빌러 기어들어왔나 보네. 이번엔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조상님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해야 용서해 줄까 말까야.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처럼 주눅든 모습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서는 근엄하고 전문적인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제가 위임한 법률 대리인 김 변호사였습니다. 박 여사님, 김민준 씨,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제 의뢰인 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박 여사는 낯선 남자를 보고 잠시 얼어붙었다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변호사, 저게 변호사를 왜 고용해? 누구를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그의 손발이 후들거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차분히 앉아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놓고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무자비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새 묶음의 서류를 꺼내 반질반질한 원목 탁자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는 느리고 침착했지만 천근만근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의뢰인이 원고인 이혼 소송장입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소장 접수 증명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것. 그는 3번째 서류 묶음을 박 여사와 민준 쪽으로 밀었습니다. 법원의 임시사전 처분 결정문입니다. 박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딱딱한 법률 용어 때문에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녀는 오직 페이지 중앙에 굵게 인쇄된 재산 동결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재산 동결.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재산을 동결해? 우리 집, 우리 돈인데 저게 무슨 권리로 손을 대?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여전히 차분한 톤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여사님, 제 의뢰인이 제출한 충분한 증거에 따르면 김민준 씨가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재산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은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공동명의 또는 공동재산에서 파생된 모든 은행 계좌, 회사 지분, 그리고 부동산을 동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민주는 얼굴이 시뻘개지고 목에 핏대가 서도록 소리쳤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에서 결정문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엄청나게 큰 수입 물품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계약금은 이미 보냈다고. 지금 잔금을 못 보내면 계약금도 날리고 물건도 못 받아.
저 여자가 날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이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거냐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CFO로서 저는 회사의 자금 흐름을 민준을 포함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해외 파트너에게 신용장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금 흐름이 막히면 회사의 신용은 무너지고 생산 라인은 멈출 것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피땀 어린 돈으로 정부를 먹여 살리는 잔인함을 보였을 때 저 또한 그의 숨통을 끊어버릴 잔인함을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그건 김민준 씨의 문제이지 제 의뢰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단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부를 부양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박 여사는 돈줄이 막혔다는 이야기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목숨이고 체면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감히 그 시골뜨기 계집애가 우리 집 밥 먹고 우리 집에서 살더니 이제 와서 주인을 물어? 내가 가서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진정하세요, 어머니. 민주는 소리쳤습니다. 공포가 그의 정신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제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제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향해 목소리를 낮추며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김 변호사님, 서연이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사업은 큰 문제이니 개인적인 감정으로 망치지 말자고요.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 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김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교적인 미소였지만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유감이지만 김민준 씨, 제 의뢰인은 신뢰가 무너진 순간 모든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맞춰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것을 되찾길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걸 보길 원하고요.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보이는 검은 표지에 두꺼운 서류철을 또 하나 꺼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겨 민준 모자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딱딱한 법률 서류가 아니라 숫자 하나, 날짜 하나, 이체 내역 하나까지 꼼꼼하게 기록된 상세한 지출 명세서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김민준 씨의 비정상적인 지출 내역 목록입니다. 제 의뢰인이 재무 보고서와 은행 거래 내역을 통해 정리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기계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X월 15일 자동차 매장에 2억 원, 이체, 내역, 벤츠, 2300 구매, 차량 등록명의자, 유진. 박 여사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2억이라는 숫자에 그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자신은 낡아빠진 옛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들이 첩에게는 고급 외제차를 사주다니. 6월 20일 10억 원, 이체, 타워팰리스 고급 아파트 매매 대금 결제, 계약서 명의자, 유진. 10월 10일 현금 5천만 원 인출, P&J에서 다이아몬드 주얼리 구매, 올해 X월 X일 투자 신탁 계좌에 20억 원 입금. 수익자, 유진. 숫자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박 여사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명세서를 집어들고 길게 늘어선 숫자들의 눈을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탐욕스럽고 돈을 목숨처럼 아끼는 여자였습니다. 장손을 얻고 싶다는 욕심에 아들의 외도를 눈감아주면서도 그저 밥값이나 옷값 정도의 푼돈이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착한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회사를 좀먹어가며 남의 여자를 위해 이렇게 헌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세상에 35억, 총 35억이 넘어 박 여사는 넋이 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너 미쳤구나.
온 가족의 피땀 어린 돈을 그 여우 같은 년한테 다 갖다 바친 거야? 난 그냥 잠깐 바람 피우는 줄 알았지.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머니의 눈을 차마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명 계좌와 유령 회사를 이용해 돈을 옮기면 제가 절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민준의 속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 아내가 누구인지 잊었습니까? 그녀는 최고의 리스크 컨트롤러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당신 회사의 재무 혈맥을 쥐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 당신이 어디로 돈을 보내고 무엇을 하는지, 동전 한 뼘까지 그녀는 손바닥 위에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양이 터지는 바로 오늘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잘라내기 위해서요. 제 의뢰인이 전하길 김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당신을 남편으로 여겼기에 자신의 능력을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를 남으로 여긴 순간 바로 그 능력이 공정을 되찾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라고요. 이 장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이 잿더미처럼 변했을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돈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똑똑함과 깊은 계획성에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그가 순하고 순종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내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첩에게 수십억 원을 바친 사실이 드러나자 위험 있던 종갓집의 공기는 마치 무덤 속처럼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 그날 아침 제가 정성껏 다려준 명품 셔츠를 흠뻑 적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철의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노란색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민준 쪽으로 밀며 낮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의뢰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이 글을 잘 읽어보라고 하더군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그의 손발을 후들거리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수입 계약서, 관련 탈세 및 회사 자금 횡령을 위한 허위 계산서, 발행 혐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일단 고발 서류에서는 이 내용을 제외했습니다. 민주는 메모지를 원목 탁자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진흙처럼 흐물흐물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의 돈줄 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 생명과 자유까지 쥐고 있다는 것을요. 만약 이 어두운 서류 뭉치가 수사기관에 넘어간다면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파산뿐만 아니라 차가운 감옥의 내 벽 안에서 보내야 할 수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재무이사로 일하며 저는 그의 애매한 접대비 지출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사업의 관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증거를 남겨둘 만큼 현명했습니다. 이것을 남편을 해치는데 사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절벽 아래로 무자비하게 밀어냈을 때 저는 이 증거들을 마지막 방패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왜 그래, 아들아. 박 여사는 아들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변하자 당황해서 다그쳤습니다. 저게 뭐라고 썼길래 네가 그렇게 겁을 먹어? 널 협박하는 거야? 엄마가 전화해서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그녀는 탁자 위 전화기를 잡으려 했지만 민준이 황급히 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의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어머니, 전화하시면 저 감옥 가요. 저 여자가 제 약점을 잡았어요. 회사의 비자금 장부를 전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 감옥이라는 두 단어를 듣자 박 여사는 마치 척추가 뽑힌 사람처럼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허공을 헤매던 손으로 자개상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숨이 가쁘게 차올랐습니다. 평생을 계산하고 한 푼 한 푼 아끼며 능력 있는 사장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던 그녀였습니다. 이제 와서 아들이 한순간의 불장난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민주는 당황해서 가사도우미를 불렀습니다. 분주한 발소리와 구급차를 부르는 비명소리가 조용한 골목을 뒤흔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태연하게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재킷 옷깃을 바로잡고 떠나기 전에 한마디 남겼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가족 회사는 전례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침 7시부터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계약을 하러 온 고객이 아니라 자재 공급업체 대표들과 소액 주주들이 사장을 만나겠다며 아우성이었습니다. 회사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소식은 건조한 계절의 산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파트너들의 마지막 남은 희미한 신뢰마저 태워버렸습니다. 민주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셉탄 눈, 깍지 하나, 거뭇한 수염, 그리고 불안감 가득한 초조한 눈빛. 그가 나타나자마자 군중이 즉시 그를 애워쌌습니다. 고함과 질책이 빗발쳤습니다. 김 사장님, 왜 은행에서 송금을 막은 겁니까? 우리 물건이 항구에 묶인 지 3일째예요. 돈 안 들어오면 물건 내줄 생각 마세요. 설명해 보세요. 회사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민주는 땀을 뻘뻘 흘리며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은행 측의 기술적인 오류일 뿐입니다. 지금 회계팀장이 처리 중이니 오늘 오후에는 입금될 겁니다. 제 명예를 걸고 보장합니다. 당신 명예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한 중년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듣자 하니 당신 부인이 재산을 동결했다던데 집안일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회사 일을 해결한다고. 회의실이 아수라장처럼 시끄러울 때 묵직한 원목문이 갑자기 세게 열렸습니다. 차갑지만 위험 있는 기운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오자 소란스럽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규칙적이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운명의 노크 소리처럼 제가 들어섰습니다. 오늘 저는 평소처럼 부드럽고 순종적인 오피스룩을 입지 않았습니다. 몸에 꼭 맞는 세련된 회색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가늘지만 날카롭고 차가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옷이었습니다. 평소 길게 늘어뜨리던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어 피곤함을 가린 정성 들인 화장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든 채 혼란스러운 군중을 훑어보았지만 민준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저를 보자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가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가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나약한 여자들처럼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매달려 울며불며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는 익숙한 가부장적인 권위로 저를 억누르려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어? 여긴 회사야. 중요한 일을 논하는 곳이지 당신이 드나드는 부엌이 아니라고. 경비 어딨어? 이 여자 내보내. 하지만 어떤 경비원도 감히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벽 구석에 기대어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 이사님, 오셨습니까?
지난 3년간 이 회사에서는 민준이 얼굴 마담이고 제가 실질적인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무심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경비 부를 필요 없어요. 나갈 길은 아니까. 그리고 민준 씨, 나는 당신 아내 자격이 아니라 이 회사 재무이사 자격으로 여기 온 거예요. 저는 민준이 늘 위세를 부리며 앉던 회의 테이블 상석으로 직행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금속 잠금 장치가 딸깍하며 열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민준을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주주분들께 의미 있는 작별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요. 저는 늘 저에게 충성하고 저를 존경했던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 이사회 멤버 전원에게 서류를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을 구구절절 늘어놓은 감상적인 사직서도 배신당한 아내의 원망 섞인 푸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표지의 최고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및 경영 능력에 대한 리스크 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이 굵게 인쇄된 꼼꼼하게 제본된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민주는 서류 한 부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감정적인 단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전문 CFO의 냉철한 숫자, 그래프, 리스크 분석 모델의 언어만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CEO가 회사의 유동자금을 개인적인 항목집, 차, 정보를 위한 신탁에 사용한 것이 유동성 지표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회의실의 정적을 깨고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페이지의 현금 흐름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6개월간 유동자금의 15%가 접대비 및 대외 관계비 명목으로 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돈은 사업 활동과 무관한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상실했고 회사는 기술적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동료였던 나이든 주주들이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반듯한 집안 배경을 믿고 돈을 맡겼습니다. 이제 와서야 자신들의 돈이 사장의 첩을 먹여 살리는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한 주주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김 사장, 이 수치가 어떻게 된 건가? 설명해보게. 타워팰리스 아파트 사는데 쓴 10억은 사무실 용도였나? 아니면 여자 끼고 놀려고 산 건가? 민주는 입이 얼어붙었고 땀이 셔츠 깃으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주주님들, 제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이건 장기 투자였고 서연이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원한도 모릅니다. 제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12페이지에는 미디어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CEO가 조강지처를 벌이고 정부와 놀아나는 도덕적 스캔들에 휘말리면 회사 브랜드 가치는 앞으로 24시간 내에 약 40%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보가 유출되면 투자자들과 파트너들은 도덕성 없는 리더에게 절대 자금을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서 공포, 분노, 그리고 극심한 실망감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때 민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가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제 손으로 그 화려한 껍데기를 벗겨내어 그 안이 썩어빠진 지푸라기 더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로 재무이사직에서 공식적으로 사임함을 선언합니다. 김민준 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재정적 리스크에 대해 저는 일절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탁하는 소리가 마치 판사의 선고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져 이 거짓투성이 가족과 회사에서의 제 역할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의 회의실은 끓는 냄비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논쟁 소리, 욕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절망에 빠져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서연 씨, 거기서 당신 가면 안 돼. 당신이 가면 이 난장판은 누가 수습하라고. 저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수습, 그건 당신 몫이죠. 늘 스스로를 기둥이자 유능한 후계자라고 자부하던 남자잖아요. 이제 뒤에서 란탄즈를 치워줄 제가 없으니 당신이 만든 이 엉망진창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지켜보죠. 제가 문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회의 테이블 끝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 멈춰주시겠습니까? 서 이사님. 돌아보니 그는 젊지만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인이 이사였습니다. 이 이사는 평소 말이 없고 무의미한 논쟁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이 낡은 이사회에서 가장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재킷 옷깃을 바로 잡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존중과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사님께서 사임하신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이 이사는 차분하지만 방 안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김민준 사장을 믿어서가 아니라 서 이사님의 재무관리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님께서 떠나기로 결정하셨다면 저 또한 지분 매각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사의 말은 민준과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는 항상 주주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위세와 장손이라는 명분에 눌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자신의 가치가 이토록 보잘것없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시했던 아내가 바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지탱하는 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사는 제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회사에는 항상 서 이사님처럼 통찰력과 배짱을 가진 분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시장에 복귀할 준비가 되시면 저희 회사의 문은 활짝 열려 있을 겁니다. 이사님은 정말 보기 드문 인재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들 때문에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저는 명함을 받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사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텅 빈 복도에 제 하이힐 소리가 상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 뒤에서는 민준의 울부짖음과 물건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미쳐 날뛰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 버튼이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각종 경제 뉴스 사이트에서 알림이 화면에 떴습니다. 민준그룹 CEO, 회사 자금 횡령에 사생아 부양 의혹, 민준그룹 주가, 회장 부부 이혼 설후 급락, 김민준 사장, 이사회에서 직무 정지 처분. 민준은 상처 입은 야수처럼 담배 연기 자욱한 사무실 내 벽 사이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장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가벼운 바람만 불어도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민준이었습니다. 소위 남자의 배짱과 혈관에 흐르는 경영인의 피를 과신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판을 뒤집기 위해 모든 것을 건 도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기회, 아니 마지막 구명더처는 바로 임그룹의 장비 및 기술 솔루션 공급 입찰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준이 1년 내내 공들여온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낙찰만 된다면
성금으로 들어올 막대한 자금이 즉시 재정난을 해소하고 이사회 앞에서 그의 명예와 지위를 구해줄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잔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이익과 효율에만 관심이 있을 뿐 파트너의 사생활을 캐고 다닐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민주는 3일 밤낮으로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주변에는 차갑게 식은 도시락 용기와 담배꽁초로 가득 찬 재떨이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인맥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살인적인 이자의 사채까지 빌려로 비자금을 마련하고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씨연 눈, 구겨진 셔츠 차림의 그의 모습에서는 예전에 세련된 젊은 기업가의 풍모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서의 말에 따르면 민주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사소한 오타 하나 때문에 직원들에게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마지막 남은 기력과 정신을 두꺼운 입찰 서류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주문을 외우듯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낙찰만 받으면 돼. 낙찰만 받으면 다 끝나. 돈만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되고 서연이 그녀는 날 무시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여전히 돈으로 존경을 살 수 있고 자신이 저지른 도덕적 오점을 덮을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직 사이가 좋았을 때 제가 여러 번 말했던 핵심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사람 사는 것과 같아서 신용이 먼저고 진심이 그 다음이며 재능은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마 제 진심 어린 조언은 오래전에 그의 귓등으로 흘려보냈을 겁니다. 아니면 그저 여자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치부했겠죠. 그날 오후 민주는 서류를 손에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눈은 섬뜩할 정도로 탐욕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감고 새 정장으로 갈아입고 지독한 담배 냄새를 감추기 위해 비싼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민준. 넌 천재야.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 온 세상에 보여줄 거야. 검은색 세단이 석양 속을 질주했습니다. 벼랑 끝에선 남자의 마지막 희망을 싣고서 말입니다. 임그룹의 회의실은 초고층 빌딩의 가장 높은 층에 있었습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번화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내부는 회색과 은색을 주조로 한 차갑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에어컨이 낮게 돌아가며 뿜어내는 냉기에 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주는 자신감 있게 걸어 들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던 경쟁사 대표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완벽한 가면처럼 사교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묵직한 원목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머리에 위험 있는 풍채를 지닌 60대 남성 임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비서와 몇몇 심사위원들이 따랐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일어나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임그룹에 대한 존경심을 담은 미사여구를 늘어놓았습니다. 임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참석자들을 한번 훑더니 민준에게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바로 자리에 앉지 않고 옆으로 비켜서서 문 쪽을 향해 정중하게 손짓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낭낭하게 울렸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분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심사를 위해 제가 직접 모신 최고 리스크 자문위원입니다. 민주는 호기심에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임 회장 같은 거물이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대체 누구일까 궁금했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만큼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몸매를 돋보이면서도 권위 있는 느낌을 주는 정교하게 재단된 순백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긴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올렸고 가벼운 화장을 한 얼굴에서는 진정한 커리어우먼의 아우라가 풍겼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서며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무심하게 민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증오도 슬픔도 없이 오직 일에 대한 냉철함만이 존재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지더니 이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눈을 비볐습니다. 너무 큰 압박감 때문에 헛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내, 그가 부엌과 딱딱한 회계 숫자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어떻게 국내 굴지의 대기업 최고 자문위원 자격으로 이곳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연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임 회장 오른쪽 의자에 여유롭게 앉았습니다.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권을 가진 사람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임 회장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모두에게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민준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서연 씨가 바로 유령 파트너사로부터 제가 수백억 원대 사기를 당할 뻔한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큰 빚을 졌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람 보는 눈과 리스크 평가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임 회장님, 제 아내를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가정사는 사적인 문제입니다. 일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의 입찰 서류는 저는 그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습니다. 길고 가는 손가락을 살짝 들어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앞에 놓인 서류철을 열고 붉은색 그래프가 그려진 종이를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가볍게 밀었습니다. 제 행동은 가벼웠지만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것은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여기엔 당신 집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맑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독립적인 리스크 자문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신 재무능력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대표인 당신의 개인 신용도는 현재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사업 목적 외 지출로 인해 영업 현금 흐름에 심각한 적자가 발생했으며 담보 자산은 법적 분쟁 상태로 법원에 의해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리스크를 가진 회사에 이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두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듯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이건 사적인 원한이야. 이를 이용해서 나한테 복수하는 거라고. 임 회장님, 저 여자가 지금 모함하는 겁니다. 제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금 흐름은 일시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때서야 임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의 위엄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 나는 평생 사업을 해온 사람이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신용일세. 조강지처. 평생을 함께한 아내마저 배신하고 계산적으로 구는 남자가 어떻게 파트너에게 충성을 보장할 수 있겠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실망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리더의 품격이야말로 기업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패일세. 자네는 스스로 그 방패를 깨부순 걸세. 이만 돌아가 보게. 돌아가 보게라는 말은
부드러웠지만 민준의 모든 희망의 문을 닫아버리는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다가와 그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민준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의 동정과 조롱 섞인 시선 속에서 그는 군중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극심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고 제게 달려들어 핥히고 싶었지만 그의 다리는 마치 납덩이를 단 것처럼 무거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그룹의 고층 빌딩을 나서자 석양의 황금빛 햇살이 눈을 찔러 저절로 눈을 찡그리게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마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날리며 지난 며칠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울분과 답답함까지 함께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와 승리의 달콤한 맛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방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 문자였습니다. 임 회장과의 계약에 따른 컨설팅 비용과 위험한 파트너를 걸러낸 공로로 받은 두둑한 보너스가 제 개인 계좌로 막 입금되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숫자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민준의 그늘에서 벗어난 이후 제가 번 첫 번째 깨끗한 돈이었습니다. 그가 매달 생활비처럼 쥐어주던 돈도 허울뿐인 재무이사 직함에 대해 그가 지불하던 명목상의 월급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피땀 어린 노력, 제 지혜와 배짱으로 얻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스스로 번 돈을 손에 쥐는 느낌은 이상할 정도로 자랑스럽고 상쾌했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작은 골목에 숨겨진 조용한 카페로 차를 몰았습니다. 중요한 사람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카페 구석에 앉아 저는 돌잔치, 그날 밤 바로 고용했던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유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맞으시죠? 마침 전화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저는 레모네이드 잔을 가볍게 저으며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 유진이라는 여자 말입니다. 탐정의 목소리에 은근한 조롱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프로필이 아주 그림같이 예쁘더군요. 독일 유학파 출신의 유복한 집안, 부동산 사업까지. 하지만 아시잖아요. 이 바닥에서 너무 완벽한 건 보통 가짜라는 거. 제가 좀 더 깊이 파보니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저는 숟가락을 살짝 쥐었습니다. 곧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죠? 유학파는 무슨? 그 졸업장은 남대문 시장에서 50만 원이면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강남 룸살롱에서 일하다가 한동안 잠적하더니 재벌가 딸 행세를 하며 나타난 거죠. 하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탐정은 누가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아이와 남편분의 머리카락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제 직업적 경험으로 볼 때 큰 드라마 한 편 볼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서연 씨 한 분만이 아닌 것 같군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소위 베이비 파밍, 즉 고급 대리 출산 전문 조직이 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재벌들을 사냥감으로 삼아 완벽한 시나리오로 덫에 빠뜨리는 거죠. 이 유진이라는 여자한테서 전문가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 이틀 안에 상세한 자료와 DNA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늙은 플라타너스 나뭇잎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다 땅으로 떨어지며 새로운 새싹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큰 먹잇감을 곧 잡게 될 사냥꾼의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장손이라는 화려한 명분 뒤에는
이토록 어둡고 추악한 진흙탕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상류층 친구들의 말을 통해 저는 시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굴욕의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여사는 자신의 허황된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비싼 에메랄드 보석 세트를 착용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덧바르며 회사가 어렵더라도 자신에게는 장손이라는 방패가 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이 허영심 가득한 명예의 세계에서는 대를 이을 후손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도시의 가장 귀부인들이 모이는 5성급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으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축하하며 곧 손주를 안게 될 자신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박 여사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웃음소리가 텄고 그 자리에는 동정 어린 시선, 엿보는 눈길, 그리고 악의적인 수군거림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언니, 동생 하던 사모님들은 그녀를 피하며 구석에 모여 이따금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입을 가리고 비웃었습니다. 박 여사는 멈칫했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사교적인 미소가 굳었고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군중 속에서 벌거벗은 채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아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려 했습니다. 박 여사가 극도로 당황하고 있을 때 사모님 모임에서 그녀와 앙숙이었던 최 여사가 여유롭게 다가왔습니다. 최 여사는 손에 든 부채를 살랑거리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미소를 띤 채 빈정거렸습니다. 어머, 박 여사, 듣자 하니 집에 경사가 있다면서 새 며느리가 아주 대단하더라. 지금 단톡방마다 그 사진이 난리던데. 최 여사는 말하며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휴대폰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유진이 얇은 슬립 차림으로 민준 옆에서 선정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에서는 박 여사가 늘 자랑하던 명문가 아가씨의 품격은 온데간데 없고 싸구려 술집, 여자 같은 천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벌집을 쑤신 듯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불쑥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요망한 상을 보고 박 여사는 명문가 자제라고 했다니 그냥 길거리 여자랑 다를 게 없잖아. 그 말은 넘치기 직전에 물잔에 떨어진 마지막 물방울처럼 박 여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피가 머리로 쏠려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낚아채려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이 거짓말쟁이야. 우리 집에 장손이 생기니까 배 아파서 모함하는 거지. 하지만 최 여사는 재빨리 몸을 피했고 박 여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바닥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배 아파서 자기 꼴 좀 봐. 최 여사는 비웃으며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난 손주 없는 게 낫지. 저런 굴러먹던 여자를 들여서 집안 망신시키는 것보단 손주의 눈이 멀어서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박 여사. 저런 년이 뼈까지 발라먹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더 이상 굴욕을 견딜 수 없었던 박 여사는 미친 사람처럼 연회장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 집으로 가지 않고 맹목적인 분노를 품은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얕은 생각으로는 이 모든 비극이 배은망덕한 며느리인 저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재산을 동결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가정은 여전히 평화롭고 남들 눈에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고급 세단이 제가 새로 개업한 컨설팅 회사 사무실 건물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박 여사는 저를 막으려던 경비원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로비 전체가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어딨어? 이 배은 망덕한 것, 이 독사 같은 년, 어디 숨었어? 당장 나와.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다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서류철을 덮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앞에는 예전에 우아했던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장 바닥에 악다구니 쓰는 안악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머리는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고 화장은 땀과 분노의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박 여사는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어 에메랄드 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잘났어. 아주. 내 남편 프로젝트 망하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사진까지 뿌려. 아주 이 집안의 씨를 말리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3년 동안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여우를 키웠다고. 제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들이 말리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마주 섰습니다.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박 여사는 제가 조용히 있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경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질투하는 거지. 네가 애를 못 낳는 돌개집이니까 아들 잘 낳는 유진이가 배 아파서 미치겠지? 민준이 아들 낳아줬잖아. 안 그래? 너처럼 마른 나무 같은 여자는 남편한테 버림받아도 싸. 돌개집이라는 그녀의 말은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것과 같았습니다. 이 여자에게 남겨두었던 마지막 존중심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그녀 아들의 허황된 남성적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온갖 험담을 견디고 혀가 마비될 정도로 쓴 한약을 수백 첩이나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가 감히 제 직원들 앞에서 제 아픔을 끄집어내 짓밟는다면 저 또한 더 이상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박 여사의 얼굴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핏발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한 단어가 또렷하고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누구 보고 돌개집이라고 하셨죠?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당신 집안에서 누가 문제인지. 저는 책상으로 돌아서서 비닐 코팅된 낡은 검사 결과지 한 장을 꺼내 박 여사 바로 앞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3년 전 당신 아들의 정액 검사 결과지예요. 기형 정자 비율이 90%에 달해 자연 임신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나와 있죠. 의사 소견서에 똑똑히 적혀 있는데 글을 못 읽으세요? 아니면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려고 일부러 못 본 척 하시는 건가요? 박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전문적인 수치들은 이해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의사의 결론 부분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었을 겁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얼굴이 붉은색에서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민준이는 저렇게 건강한데 건강하다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실을 숨겨달라고 애원한 건 바로 당신과 당신 아들이었어요. 아들 대신 저에게 한약을 마시게 하고 그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절을 하러 다니게 한 것도 당신이었죠. 저는 부부의 정 때문에 애 못 낳는 독한 년이라는 오명을 감수했어요. 그런데 오늘 감히 여기서 저를 모욕하세요. 사무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 여사에게 쏠렸습니다.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라 극도의 경멸이었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이 적나라한 진실은 제게 씌워진 누명을 벗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맹신하던 고귀한 혈통에 대한 믿음의 정면으로 날아간 강펀치였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소리치고 저 종이를 찢어버리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목이 꽉 막혀 고장난 라디오처럼 탁한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속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얼굴이 붉은색에서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색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제게 억지로 먹였던 혀가 마비될 정도로 쓰디쓴 검은 한약 사발들이 떠올랐습니다. 제사 때마다 그녀가 제 얼굴에 던졌던 독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독한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비아냥과 질책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제가 희생양이었고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잔인한 연출가였던 희비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가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부드럽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허황된 체면, 그 가짜는 명문가라는 이름 때문에 다른 여자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어요. 당신 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저에게 약을 먹이고 굴욕을 견디게 했죠. 이제 이 죗값을 받는 건 하늘의 공평한 심판일 뿐이에요. 박 여사는 떨며 저를 올려다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공포를 보았습니다. 약자가 강자 앞에서 느끼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순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심장이 돌처럼 굳어버린 자신을 짓밟는 자는 누구든 짓뭉개버릴 준비가 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한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직원들은 그녀를 혐오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그녀의 추악하고 거짓된 모습이 자신들에게 오물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비원들을 돌아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좀 내보내주세요. 사무실은 일하는 곳이지 외부인이 와서 난동을 부리는 시장이 아닙니다.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다가와 쓰레기 포대를 들듯 박 여사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할 기력도 없이 2 팔을 늘어뜨린 채 그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바닥에 끌리며 애처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들어왔던 고귀하고 도도한 여인이 이제는 거지처럼 쫓겨나는 모습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3일이 3세기처럼 더디게 흘렀지만 마침내 제가 기다리던 특급 우편 봉투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며 도시의 모든 먼지를 씻어내려는 듯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어 안에 든 서류 뭉치의 두께를 느끼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종이칼로 단호하게 봉투를 가르고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새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복잡한 의학 용어와 어지러운 유전자 분석 그래프를 훑어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마지막 페이지, 감정기관의 붉은 직인이 찍히고 친자 관계 성립 안함이라는 결론이 굵게 인쇄된 곳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쓰라리면서도 비극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역시나 여자의 직감,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계산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수년간 쌓아온 경력을 버리고 자신과 가족의 명예까지 버렸습니다. 단지 남의 자식, 다른 사람의 작품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던 민준의 얼굴. 그가 아이에게 보냈던 숭배에 가까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박 여사가
사방에 금지옥역 같은 장손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던 모습도 기억났습니다. 모든 것이 한편의 희극. 그들이 가장 순진한 배우였던 어처구니 없는 연극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면서도 자신들이 명예의 정점에 서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설 탐정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결과 보셨습니까? 제 예측대로죠. 한치의 오차도 없네요. 그리고 제가 서류철에 선물 하나 더 넣어드렸습니다. 그 천년의 신상 명세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 드라마 보면 볼수록 흥미진진하다니까요. 저는 서류철의 첫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유진의 증명사진과 이력서가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정보는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하고 연약해 보이는 외모 뒤에는 어두운 과거와 평범한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정교한 사기, 조직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길을 잃은 불쌍한 여자도 민준의 진정한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위 베이비 파밍, 즉 고급 대리 출산 사기 조직의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이곳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대를 이을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재벌들을 사냥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훈련받는 추악한 지하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남아선호 사상, 부유하지만 불임인 가정의 후계자에 대한 갈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유학생, 유복한 집안의 딸, 실수로 임신했지만 명분은 필요 없다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먹잇감을 덫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람기 많고 어머니로부터 자식 압박을 받던 민주는 그들이 만난 가장 살찐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탐정이 보낸 서류를 깊이 읽을수록 민준이 맹목적으로 뛰어든 그 세계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보고서는 유진과 그 일당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늘 자랑하던 것처럼 독일에 유학 간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유진은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일찍 학업을 그만두고 도시로 올라와 클럽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재벌 사냥 전문 마담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마담은 돈을 투자해 유진에게 성형수술을 시키고 걷는 법, 말하는 법, 심지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몇 마디 어설픈 독일어까지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유진의 과거가 아니라 아이의 출생 배경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유진과 온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남자가 몰래 찍힌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습니다. 유진이 자주 드나들던 헬스클럽의 트레이너였습니다. 철수는 다름 아닌 유진이 민준에게 시골에서 올라온 사촌 오빠이자 운전기사라고 소개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민준의 코앞에서 완벽한 연극을 펼쳤던 것입니다. 아이는 철수와 유진의 친아들이었고 민준이 그녀에게 얻어준 바로 그 아파트에서 벌어진 정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도구 삼아 자녀 양육비라는 합법적인 명목 아래 민준의 재산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진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말하는 숫자들은 모든 것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유진에게 수천만 원이든 수십억 원이든 돈을 보낼 때마다 불과 5분 뒤 그 돈은 여보 사랑해, 아들 분유값 같은 애정 섞인 내용과 함께 철수의 계좌로 곧장 이체되었습니다. 민준, 민준. 스스로를 성공한 사업가, 비즈니스 세계의 고수라고 자부하면서 어떻게 그런 삼류 사기꾼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용당할 수 있었을까? 그는 남의 아내와 남의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바치고 심지어 가족의 사업체까지 남의 핏줄에게 넘겨주려 했습니다. 이 어리석음의 대가는 평생을 바쳐도 다 갚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일어나 복사기로 갔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푸른빛이 서류를 훑으며 적나라한 진실의 사본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똑같은 서류를 세부 만들어
조심스럽게 3개의 갈색 봉투에 넣었습니다. 한 분은 증거로 남겨두고 한 분은 박 여사에게,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수신인을 김민준으로 하여 그가 쫓겨난 후 머물고 있는 유진의 집 주소로 특급 배송을 보냈습니다. 저는 봉투에 우표를 붙였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시한폭탄을 봉인하는 것처럼 느리고 신중했습니다. 제가 운명의 편지들을 보낸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제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옷은 흐트러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달려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거만하고 가부장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비참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할게. 내가 잘못했어. 1000번, 10,000번 잘못했어. 하지만 서연아, 아이는 죄가 없잖아. 이제 겨우 1달 넘었을 뿐이야.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모든 재산을 동결하고 아이의 살 길을 막을 수가 있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아이를 방패 삼고 위대하고 희생적인 아버지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콧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너도 여자잖아. 나중에는 엄마가 될 거고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어떻게 아이가 젖동량을 하고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 나한테 원한이 있으면 나한테 다 풀어. 제발 아이는 괴롭히지 마. 그의 말은 바늘처럼 제 귀를 찔렀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역겨움만 느껴졌습니다. 그의 위선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동정심과 도덕을 이용해 제 감정을 착취하고 소위 양심 때문에 저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이미 그의 손에 의해 오래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보관하고 있던 원본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민준바로 앞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서류 뭉치가 책상에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가 그의 도덕적인 설교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술칼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극한 경멸을 담아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싶다고. 좋아. 존경할 만한 부성애네. 하지만 위대한 아버지 역할을 하기 전에 집에 가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부터 물어봐. 민주는 얼어붙은 채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멍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너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누구라니? 무슨 뜻이야? 저는 서류철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열어봐.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내가 흠뻑 빠져있는 그 행복한 가족이라는 꿈에서 깨어나게 해줄게. 똑똑히 봐.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특히 그 DNA 검사 결과지 말이야. 제 사무실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가 된 듯 숨 막혔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안구에서 튀어나올 듯 커져 친자 관계 성립 안함이라는 결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종이 가장자리를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움켜쥐었고 온몸은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주는 부서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이건 가짜야. 서연, 내가 날 해치려고 이걸 위조한 거지. 날 미워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나와 내 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야. 그는 광기 어린 핏발선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제가 사악한 마녀가 되어
자신을 해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각상처럼 태연하게 앉아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계속 넘겨봐. 저는 가볍지만 잔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뒷장까지 다 보고 나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결론 내리라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유진의 상세한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춤추는 숫자들은 적나라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15일, 민주는 유진에게 아기 용품 구매 명목으로 5억 원을 이체했다. 16일, 유진은 강아지 사료값이라는 내용으로 김철수라는 사람의 계좌로 4억 5천만 원을 이체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의 숫자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준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가산을 탕진하며 유진에게 바쳤던 차값, 집값, 생활비가 결국 모두 철수라는 남자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류철의 마지막 사진은 가장 잔혹한 결정타였습니다. 유진과 문신을 한 건장한 헬스 트레이너 철수가 다정하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팔에는 민준이 매일 밤 장손이라 부르며 애지중지하던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 민준은 하늘을 향해 목을 젖히고 덫에 걸린 상처 입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철을 구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자의 자존심, 사업가의 긍지, 혈통에 대한 자부심,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정부를 거느리는 권력 있는 남자가 아니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착취당한 멍청한 젖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함께했던 조강지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자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양심을 팔고 부모님의 사업체까지 팔아넘겨 머리에 거대한 뿔이 돋아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것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라고. 민주는 고통과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로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의 현장 조사 기록을 읽고 나서야 저는 민준이 유진에게 사준 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광경을 온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붐비는 차들 사이를 고개 운전하며 그가 한때 애지중지했던 보금자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분노는 그를 자신을 속인 자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아파트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유진은 침실에서 여유롭게 마스크팩을 하고 명품 가방들을 여행 가방에 챙겨 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충분히 챙긴 후 정부와 함께 멀리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나타난 민준을 보고 유진은 깜짝 놀라 비싼 립스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민준 씨? 이 시간에 어떻게? 놀랐잖아요. 유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애교 많은 작은 정부 역할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말없이 달려들어 유진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따귀가 유진의 얼굴에 날아갔고 그녀는 비싼 이탈리아제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마스크팩과 섞여 처참하고 흉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쌍년, 날 속였어? 감히 다른 놈 새끼를 내 자식이라고 속여? 민주는 서류 뭉치와 사진들을 유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낙엽처럼 흩날리며 그녀의 몸 위를 덮었습니다. 유진은 자신과 철수가 찍힌 사진들, DNA 검사 결과지를 보고 연극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처음의 두려움은 금세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시장 바닥 여자 같은 뻔뻔하고 악랄한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피를 닦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청순가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속였다. 어쩔 건데? 유진은 날카롭고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 꼴 좀 봐. 멍청하고 가부장적이기까지 하지. 내 돈 아니었으면 너처럼 성기능 장애에 마마보이인 남자한테는 눈길도 안 줬어. 내 돈으로 내 아들 키우고 내 남편 먹여 살린 거야. 그게 바로 내 무지함에 대한 대가라고. 민주는 숨이 태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보, 자기야 하며 달콤하게 속삭이던 애인이 오늘 독사처럼 본색을 드러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 어쩔 건데, 네가 누군 줄 알아? 이제 넌 빈털터리의 빚더미에 앉았고 그 시골뜨기 마누라도 널 버렸잖아. 넌 실패자야. 유진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피 흘리는 민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던 민준은 야수처럼 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화로운 거실 한복판에서 서로를 붙잡고 할퀴었습니다. 가구가 넘어지고 깨지는 소리, 추잡한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유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벗어나기 위해 민준을 핥히고 물어뜯었습니다. 난투극이 절정에 달했을 때 민준이 부숴버린 아파트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 역시 제가 보낸 서류를 받고 아들처럼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제가 꾸며낸 이야기이기를 바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 탐욕스러운 여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귀한 며느리와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악독한 욕설을 들었고 유진이 직접 그녀가 밤낮으로 그리워하던 장손이 사실은 사기꾼의 자식이며 돈을 뜯어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해. 세상에 이 집안은 무슨 업을 지었길래. 박 여사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비싼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비명 소리에 민준과 유진은 멈칫하며 서로를 놓았습니다. 유진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어진 채 도전적인 눈빛으로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오셨네요. 똑똑히 보세요. 당신 장손이요. 당신도 당신 아들만큼이나 멍청해. 아들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남의 자식이나 키우고 있었으니. 꼴 좋다. 당신 집안. 유진의 말은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이미 위태로웠던 박 여사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고 입은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계산하고 며느리를 억압하고 명문가의 체면을 위해 애썼는데 결국 돌아온 것이 이 처참한 굴욕이란 말인가? 박 여사의 눈빛이 갑자기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다 텅 빈 아기 침대가 놓인 방구석에서 멈췄습니다. 절망의 혼미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잔혹한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환영, 부서진 영혼을 위한 탈출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근처에 뒹굴던 곰인형 쿠션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깨지기 쉬운 달걀처럼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주름진 얼굴이 갑자기 풀리며 소름 끼치도록 순진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손주, 우리 장손 여기 있었네. 박 여사는 속삭이며 쿠션을 가볍게 토닥이고 살살 흔들었습니다. 착하지. 할머니가 사랑해. 네, 엄마 아빠는 나쁜 사람들이라 할머니가 다 쫓아냈어.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자. 할머니가 자장가 불러줄게.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가 폐허가 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민주는 어머니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 긁힌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짜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박 여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장손이 여전히 존재했고 그녀는 여전히 권위 있고 행복한 할머니였습니다. 고통스럽게도 그 광기야말로 그녀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평온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져 해질녘에 숨막히는 공기를 갈랐습니다. 싸우는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들이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로 들이닥쳤을 때 눈앞에 펼쳐진 혼란스러운 광경은 모두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생존 본능이 강한 유진은 즉시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몸에 난 멍자국을 가리키며 민준이 자신을 폭행하고 죽이려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녀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드러났던 사기꾼의 본 모습을 감추고 완벽하게 피해자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민준은 변명할 생각도 저항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두 팔을 늘어뜨린 채 넋 나간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경찰 2명이 다가와 긴급 체포 영장을 낭독하고 민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며 철컥하는 건조하고 단호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젊고 유능했지만 길을 잘못 든 한 사장의 인생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폐허를 등 뒤로 한 채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구석에서는 의료진이 박 여사에게 접근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먼지투성이 쿠션을 품에 꼭 껴안고 자장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그녀를 일으키려고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대자 박 여사는 갑자기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내 손주한테 손대지 마. 저리 가. 이 도둑놈들아. 그녀는 흉포한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발버둥 치고 할퀴었으며 심지어 입을 벌려 간호사의 손을 세게 물어 피가 흐르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인 장손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로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결국 강경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제를 주사하고 붕대로 그녀를 들것에 고정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끌려가던 민주는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습니다. 평생 강철 같고 불호령을 내리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그의 어머니가 이제는 구급들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흐트러졌으며 입에는 거품을 물었지만 여전히 희미하게 손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한 뉴스가 신문지면을 도배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저 휴대폰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소식일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김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민준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 만남을 한 인간의 몰락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민준은 두꺼운 유리와 차가운 쇠창살로 세상과 격리된 접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삭발되어 푸르스름한 두상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헐렁한 줄무늬 수의를 입고 있었고 잠을 못 자 개하게 들어간 두 눈은 패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과 죄책감의 뼈까지 깎인 듯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을 때 민주는 어머니의 안부도 회사의 상황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증오로 가득 찬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고소해줘요. 김 변호사님이 그 유진이라는 년 고소해서 죽여버리게 해줘요.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토해내게 만들고 싶어. 감옥에서 썩어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게 만들고 싶다고. 그는 체포될 때부터 손에 쥐고 있던 구겨진 종이들을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에게 보냈던 은행 거래 내역서, 송금 증거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했던 무기가 이제는 그가 애인을 공격하기 위해 매달리는 유일한 구명줄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내 돈, 내 피땀이라고요. 민주는 핏발선 눈으로 테이블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저녀는 사기꾼이야. 내 돈을 뜯어내려고 애를 가졌다고 연극을 한 거라고. 내가 고발할 거야. 내가 산 증인이 돼서 전현을 감옥에 쳐넣을 거라고. 서연이한테 전해줘요. 서연이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제발 증거 좀 더 달라고 전해줘요. 김 변호사는 연민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 화목한 가정과 탄탄한 경력을 가졌던 남자가 이제는 마지막 남은 돈 몇 푼을 되찾기 위해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물어뜯으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비열함과 잔인함이 이제야말로 적나라하고 무섭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잃었기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를 배신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곳에 투자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민준의 세계에서 감정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익만이 유일한 척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때 나눴던 정 따위는 무시한 채 그것을 되찾기 위해 악마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과 유진의 소송은 신속하지만 시끄럽게 진행되었고 한동안 도시 전체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금 흐름과 사기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 그리고 증오에 찬 민준의 증언으로 유진은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편취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진정한 비극은 법의 심판이 아니라 그녀가 발을 들였던 지하 세계의 비정한 법칙에 있었습니다.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고급 아파트는 봉인되고 은행 계좌는 집행을 위해 동결되었습니다. 유진은 공식적으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아파트에서 쫓겨나 자신의 비참했던 출발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유진이 법원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때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운전자는 그녀의 정부이자 아이의 친부인 헬스 트레이너 철수였습니다. 유진은 기뻐했습니다. 그가 예전의 맹세처럼 모자를 데리고 도망쳐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철수 씨, 와줘서 다행이야. 어서 가자. 어디든 좋아. 이 지긋지긋한 곳만 떠나면 돼. 하지만 철수는 유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듯 차가웠습니다. 그는 유진의 품에서 잠든 아이를 낚아채 오토바이에 태웠습니다. 유진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애 줘. 애 데리고 어디 가려고? 애는 우리 엄마한테 맡겨서 키울 거야. 철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유진의 울음소리를 삼켰습니다. 너는 이제 빚쟁이의 수배자 신세야. 너 따라다니면 우리 부자만 고생이야. 네가 번 돈도 다 몰수됐잖아. 쓸모없는 여자 먹여 살릴 여유 없어. 뭐라고? 내가 한 모든 게 다 당신이랑 우리 아들을 위해서였는데. 유진은 울부짖으며 오토바이 뒤에 매달리려 했지만 철수에게 발로 차여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겠지. 철수는 경멸에 찬 얼굴로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자기 남편까지 속이는 여자를 누가 믿고 평생을 함께하겠어? 애는 내가 키워줄 테니 내 몸은 네가 알아서 해. 오토바이는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진 유진만을 남겨둔 채 그녀는 절망 속에서 아이의 이름을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끄러운 경적 소리와 행인들의 경멸 어린 시선뿐이었습니다. 돈도
사랑도, 심지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아이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유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자에게 기대어 미모와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며 살았던 대가는 결국 지독한 외로움과 처참한 굴욕뿐이었습니다. 올겨울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북서풍이 몰고 온 칼날 같은 추위가 번화한 도시의 골목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안에서 도시에서 가장 붐비는 사거리의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서둘러 오가는 사람들의 물결이 보였습니다. 모두 두꺼운 외투에 몸을 웅크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듯 했습니다. 제 시선은 우연히 거대한 LED 광고판 아래 보도블록 한 구석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해진 얇은 스웨터 차림의 깡마른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무릎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가 얼굴의 절반을 가렸지만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에서 저는 옛 지인을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 위 화려하게 빛나는 LED 화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올해의 영감 있는 여성 기업가 시상식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빛나는 아우라로 화면에 등장한 얼굴은 바로 저 서연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상 속에서 저는 시상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크리스탈 트로피를 들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희생과 인내가 여성의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게 여자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며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코 자신을 다른 사람의 그림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불이 꺼지면 그림자도 사라지니까요. 스스로 빛을 내십시오. 유진은 차가운 보도블록에 앉아 높은 곳에 있는 제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진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두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명예의 정점에 서서 세상의 존경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회의 밑바닥으로 추락해 세상의 경멸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그녀 사이의 거리는 단지 스크린 하나가 아니라 인격과 선택이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후회 때문에 우는 것인지 잘못된 계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깨달았을 겁니다. 아름다움은 시들고 수단은 드러나며 오직 자신의 진정한 가치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가 차가운 거리와 그 불행한 사람을 뒤로 했습니다. 통쾌하지도 연민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의 필연적인 법칙처럼 일어났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각자 자신의 인생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1년 후 국제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러 언어로 된 비행 안내 방송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에 앉아 따뜻한 커피 잔을 가볍게 돌리며 햇살 가득한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청춘 시절부터 꿈꿔왔지만 한 번도 실행할 기회가 없었던 여행을 떠날 참이었습니다. 오로라를 보러 아이슬란드로 가는 여행. 옛날 아직 사랑하던 시절 제가 민준에게 북유럽 여행을 가자고 신나게 제안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그는 손사래를 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깡촌에 뭐 하러 가. 춥고 돈만 많이 들잖아. 그 돈으로 사업이나 해. 그 말 때문에 저는 제 꿈을 접고 소위 공동의 미래를 위해 장부와 생활비 걱정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벗어던지고 나니 제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헛되이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비행기 표를 보았습니다. 승객 이름은 오직 저 하나, 서연. 동반자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제 기쁨을 결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고독은 놀랍게도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절대적인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은색 여행 가방을 끌고 출발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제 걸음은 서두름이나 걱정 없이 여유롭고 가벼웠습니다. 저는 예전 회사의 지분을 모두 팔고 과거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정신병원에서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고 민주는 쇠창살 뒤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이라는 책의 낡고 어두운 장이었고 저는 더 밝은 새 장을 쓰기 위해 그것들을 용감하게 찢어버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작은 도시를 하얀 구름 아래로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에메랄드빛 녹색띠가 춤추는 아이슬란드의 밤하늘을 상상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 바로 제 자신을 되찾았으니까요. 인생은 짧습니다. 여성분들. 누군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또한 자신을 잊을 정도로 희생하지도 마세요. 겨울 하늘의 핀 꽃처럼 계속 나아가고 살아가고 사랑하고 당당해지세요. 폭풍이 지나간 뒤 하늘에는 햇살뿐만 아니라 감히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자들만을 위한 찬란한 오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9겹 구름 사이에서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음은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